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보통 이제 믿었던 친구라 그럽니다. 믿었던 친구. 그리고 나의 비밀을 무덤 속까지 같이 갖고 갈 친구.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그 느끼는 배신감은 어디서 올까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우리의 충격이랄지, 뭐 배신감이랄지, 낯선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죠. 어? 그래서 보통 이제 배신감을 얘기할 때는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그 배반감, 배신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이 발생하죠. 충격. 어떻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가족인데 삼촌이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심정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 효과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소설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은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인간이란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낳고 이로부터 이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충격이 그냥 충격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한 충격을 가능케 한 조건과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 황지우의 이제 그 파괴적 형태 파괴적이고 어떤 소통의 언어들 갖다가 이제 낯설게 해서 불통의 언어로 이제 시적으로 이제 표현해내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자기가 살아갔던 시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작가 소개를 조금 보고요. 그래서 이 시적인 형태 파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는 겁니다. 1900 여기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 내내 어쨌든 그 어떤 문학과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정치적 민주화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이제 방황했던 또 갈등했던 이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풍자적인 시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시작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첫 시집이 새들도 세상을 뜨드는구나 1983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다도 나왔고 개는 속의 연꽃.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왔던 시집이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998년에 이제 출간된 그 시집인데 사실은 이 시집을 이제 쓴 시기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현역 시인으로서 뭐 시를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죠. 시적으로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이제 시를 그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1991년 뭐 98년 이 시기까지는 그 황지우 선생 같은 경우가 뭐 삶의 그 안정감을 좀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 시기를 지나면서 뭐 이렇게 번역 노동자로 일하고 뭐 시를 써가지고 뭐 산문을 써서 이제 원고료를 받아서 이제 생활을 하던 아내는 일하고 이제 고등학력을 가진 이제 남편은 이제 집에서 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아오셨는데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 취업을 이제 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대학이 처음에는 그 한신대 칠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신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되고요. 그래서 대학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대학에 한신대라고 있죠. 여기에 이제 문예창작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취업을 했다가 학교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요새 뭐 이렇게 한예종 막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옮겨서요. 여기에 어디로 가냐면은
연극원으로 갑니다. 연극원. 그래서 연극원 교수로 일하고 뭐 전공은 이제 시곡 전공으로 이제 일하는 거죠. 시곡 전공. 뭐 지금은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제 예술 그 어떤 그 한국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그 예술가 양성 그 아카데미인데 뭐 정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교육부의 대학으로 인간받지 못하고 이제 문화부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위가 이제 불안정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뭐 영상원도 있고 음악원도 있고 뭐 미술원도 있고 전통예술원도 있고 연극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황주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원에 이제 재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예술학교인데 왜 문학원은 없지? 문학원? 뭐 지금도 없죠. 그래서 왜 문학원은 없지? 문학원? 문학원 뭐 시 전공도 있고 소설 전공도 있고 시곡 전공도 있고 뭐 이를테면 비평 전공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아마 문학원에 대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청년기에 그 시를 쓸 때 어떤 텐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완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 생활하고 이제 사실 그 창작 뭐 시라든가 소설을 창작할 때 좀 어려운 점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제 지도 교수가 이제 소설가였거든요. 근데 소설가였는데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그 생활의 방편을 찾아가지고 교수가 안 됐다면은 1970년대 자기하고 함께 그 동인 활동을 7, 80년대 했던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 중에 보니까 이제 뭐 유명한 분들이 김원일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친구였어요. 동인 활동 했을 때. 그래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김원일이나 뭐 이런 친구들처럼 내가 전업 소설가로 소설만 썼다면은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작품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대학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생활의 방편으로 교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논문 지도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설가로서의 긴장으로부터는 멀어져 가지고 참 좋은 작품을 쓰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된 게 너무나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가끔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자니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뭐 선생님은 그렇게 뭐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선생님 소설을 읽는 독자들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집도 내줬어요 선생님한테 정년퇴직할 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정년퇴직 65세인데 요새는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년한 후에 더 이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도 해드렸었는데 그 황주 선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 이제 그 진학을 하고 나서 특히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총장도 했었거든요. 총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관료가 된 거죠. 총장이 된 거니까. 대학 관료. 그러니까 뭐 대학에 이제 그 교수로 들어가 가지고 뭐 학생 지도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총장 직위까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대학 행정에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적 청년 시절에 썼던 시적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 속에 처하게 된 거죠. 조건 속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살찐 소파에 대한 일기 뭐 이런 그 시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소파에 불어난 몸으로 누워서 TV나 보는 그런 어떤 중산층의 이완된 삶 속에 자기가 던져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내가 과연 그 청년기에 썼던 것처럼 그야말로 절실한 시를 쓸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은 절필을 한 셈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문예지 실천문학이라고 하는 문예제 이제 주관을 했을 때 그 황주 선생을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왜 만났었냐면 이제 황주 선생이 당시에 그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해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부 소속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뭐 특정한 어떤 문인들이 혹은 특정한 지식인들 교수들이 직위에서 뭐 쫓겨나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해임이 됐었는데
그 해임이 돼가지고 이분이 뭐 이렇게 재판 소송도 하고 막 재판을 할 때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학생 교수들이 그 밖에서 자유예술 캠프라고 하는 대한대학을 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강사로 참여해서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황지우 선생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명예회복을 해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황지우 선생한테 이제 시청탁을 했습니다. 우리 문예지에 선생님 시를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쨌든 고초의 세월도 겪으셨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독자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좀 그 신작시 특집으로 해가지고 뭐 한 10편 정도 복귀의 의미로 좀 발표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시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수락을 해가지고 있는데 원고 마감일이 됐는데 원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입장에서는 신작 소시집이고 평론가도 섭외해 놓고 이제 뭔가 특집으로 막 하려고 했었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도저히 시를 못 쓰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펑크가 되고 뭐 그 이후로는 시를 아마 안 쓰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선생님에게 나눠드린 그 제 책의 이제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좀 황지우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에 대해서 그 어떤 글을 쓴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평론을 쓴다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론가로 뭐 이렇게 한 뭐 30몇 년 이상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은 그 시에 대해서 쓸 때하고 그 소설에 대해서 그 쓸 때하고 이렇게 비평적 감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어라고 하는 게 워낙 그 섬세하다 보니까 그 평론을 쓸 때도 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은 요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인들이 이제 뭐 시를 발표하고 좋은 시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라 소설 같은 경우는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은 인물이 어떻게 이제 그 대립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뭐 이를테면은 메시지나 전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시는 그 요약 불가능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지우의 시가 왜 좋으냐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사실은 시들을 거론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뭐 형태 파괴적인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막상 그 언어에 그 속살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언어를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보살피면서 읽지 않으면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요약 불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접근이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접근이. 그래서 이게 황지우론을 이제 쓰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첫 시집부터 이제 마지막 사실상 이제 그 현역 활동을 했던 마지막 시집까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검토를 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찾아낸 수법이 뭐였냐면은 김연을 한번 흉내를 내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연 선생이 이제 평론을 쓸 때 그 평론을 쓰는 방식을 한번 흉내를 내보자 해가지고 뭐 문체를 보시면 이게 약간 김연체입니다. 김연 선생의 문체를 제가 이제 좀 흉내를 내보고 그 다음에 시를 그 분석하는 방법도 이제 흉내를 내면서 좀 한번 황지우를 갖다가 이해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제가 쓴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을 읽어가면서 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요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뭐 다 읽지는 않고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거론하면서 조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389페이지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이제 김현이 나옵니다. 예, 문학평론가 김현이죠. 김현 선생의 비유를 빌려서 말하자면은 황지우라고 하는 인물은 1980년대 이미 그 한국 시단의 뜨거운 상징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상징이었습니다. 황지우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지우, 이성복, 그러니까 저희 세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제가 이제 8학번이거든요. 89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한 1970년생인데 황지우, 이성복, 그 다음에 아까 저기가 누구였더라?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박남철. 이렇게 세 시인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성 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승자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항상 이 이름이 1980년대 시를 얘기할 때는 항상 동반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황지우, 이성복, 그 다음에 박남철 시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악연이 좀 있으신 분인데 형태 파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요 황지우, 이성복, 박남철, 뭐 최승자 이런 네 분의 시인들 같은 경우가 1980년대 시단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뭐 슈퍼스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문학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던 시인이고 이 시인들의 시가 뭐 이를테면은 저희 세대에게 이제 미친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크고 제가 볼 때는 요 영향의 일부가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기영도라고 하는 시인한테 좀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습니다. 뭐 그랬던 것인데요. 그랬던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단의 뜨거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한국 문학사에서 얘기할 때 1980년대는 이제 시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보다는 1980년대는 시가 여기저기서 이제 범람하던 시대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아이러니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조치가 뭐냐면은 종래에 존재했던 그 인쇄 출판물들이 있죠. 출판물에 대한 등록 폐지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1980년이 되면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예지들이 다 폐간이 됩니다. 그래서 창작가 비평도 폐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가지성이라고 하는 잡지도 이제 폐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 작품을 발표할 좀 전통적인 매체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요. 뭐 기존에 이제 문예지가 폐간되었으니 그러나 작가들은 어쨌든 작품을 쓰고 독자들에게 어쨌든 발표를 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해서 부정기 간행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동인지 같은 경우가 지역의 여기저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정기 간행물, 동인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을 등록을 하자면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부정기간행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대형 출판사의 뭐 이렇게 문예지가 아니고 지역에서 만드는 동인지를 이제 그 만들면서 지역별로 쭉 만듭니다. 뭐 서울 지역은 서울에서 만들고 충청도는 충청도, 뭐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런 이걸 갖다 이제 무쿠지라 그러는데. 이런 그 비정기 잡지하고 동인지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시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등단제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학에서는 등단제도. 그래서 1980년대가 되면은 사실상 전통적인 등단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뭐 없어지지까지는 않는데 좀 등단 제도가 사실은 그 상대화됩니다. 그래서 등단할 때 보면은 보통 문인이 되는 길이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은 이제 문인이 되고, 이건 신문사마다 있죠. 한국의 주요 신문사. 그 다음에 잡지에 뭐 신인문학상으로 이제 등단을 하고 이런 건데. 요거에 당선되면 이제 수상을 하면 문인이 되는 건데 1980년대에는 이런 등단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인이나 소설가들, 예비 작가들이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불신감.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공식적 제도 자체에 대한. 그래서 스스로가 그냥 동인지를 만들고 무크지 부정기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기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의 그 어떤 뭐 심사라든가 누구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발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작품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 작품 발표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그냥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종래에 소위 말하는 이제 문단이랄지 혹은 문학계에 대한 문학계의 제도가 있겠죠. 이 제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문인들이 1980년대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뭐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처럼 엄격하게 뭐 고시제도 비슷하게 1년에 한 명 뽑는 신춘문예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동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시를 발표하면 그때부터 시인이에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스템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 1980년대가 되면은 시와 시인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를 일컬어서 평론가들, 뭐 문학 사가들이 시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학의 시대였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 이제 그 문학을 하는 그 뭐 문인들 혹은 독자들의 감각을 보면은 물론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세계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 뭐 노벨 문학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력한 문학상을 뭐 매년 수상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작가가. 그래서 국제적 위상은 정말 그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근데 또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에 뭐 시집이나 뭐 이렇게 소설집을 갖다가 골똘하게 읽는 대학생들을 그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럼 뭐 그 젊은이들이 주로 어떤 콘텐츠에 그 집중을 하고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뭐 유튜브 콘텐츠도 너무 길어서 안 보고요. 그 쇼폼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그런 어떤 동영상 콘텐츠를 주로 그 쇼츠라 그러죠. 쇼츠. 뭐 이런 콘텐츠에 이제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은 그 인쇄 출판 문화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로서의 문학의 시대가 1980년대 절정에 이르렀었고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영화의 시대가 되었고 뭐 인터넷의 시대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화해 갔다는 겁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황지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1980년대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시인으로서 절정을 좀 보여줬던 시인인데 다섯 줄에 있는 것처럼 좀 놀라워 보이는 것은 그뭐 황지우의 뭐 개인사도 굉장히 상처투성이의 삶이긴 한데 그가 쓰고 있는 그 시를 보면은 이게 종래 우리가 그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화된 인식, 일반적 인식을 사실은 내적으로 파괴하고 그 해체시키고라고 하는 양식으로 시가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독자들은 뭐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열광을 했다는 이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황지우에게서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열광의 이유는 뭘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어조의 어떤 그 동일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시적 어조.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시적 어조의 시적 어조. 그래서 그러니까 톤이죠, 톤. 여기 시인이 있고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인과 독자의 관계가. 다시 얘기해서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평범한 독자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감각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존재이고 예술가죠. 또 한편에서 보면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예술가에 머물지 않고 어쨌든 현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 꼭 이게 뭐 선지자 예언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의 전의로서 존중할 만한 뭐 때로는 뭐 존경할 만한 존재로서 이제 인식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어떤 관계였는데 황지우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황지우 시를 보면은 시인 혹은 뭐 시적 화자와 이 독자의 관계가 수평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적, 수평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인이 쓰고 있는 그 시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어, 이 시어하고 독자가 쓰고 있는 그 일상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시어하고 일상어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가 과거의 시인들은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일상어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시어를 띄어놨거든요. 근데 황지우 시를 보면은 황지우 시 속에 나오는 이 시어, 시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감남을녀들이 그 일상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시 속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욕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욕.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적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욕설이랄지 이렇게 비어라고 흔히 이제 얘기했던 언어들이 시어 속에 그냥 대폭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이 황지우 시를 읽으면은 이게 어떤 일상어를 갖다가 이제 정제해서 순도 높은 언어로 격상시키는 게 아니고 그랬던 시어를 갖다가 완전히 그 대중적 일상 속으로 다시 이제 귀환시키는 뭐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조의 다시 얘기해서 시적 톤의 어조의 수평적 동일시 뭐 약간 그 멋내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어조의 수평적 동일시 그러니까 뭐 동감이나 이제 공감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쓰고 있는 일상어와 시인이 쓰고 있는 시어가 차이가 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일상어의 세계를 갖다가 시어로 활용해도 좋은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수평적 동일시라고 하는 게 이제 황지우 시의 독자들이 좀 몰두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양식들이 그 시기에 1980년대 황지우뿐만이 아니고 뭐 황지우 뭐 이렇게 이성복, 최승자, 뭐 이렇게 박남철 뭐 이런 사람들의 시 속에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의 맥락에 대해서는 좀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셨고요. 3시 한 17분까지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